안녕하세요. 이적입니다. 이번 시간은 125페이지의 특별건축구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별건축구역은 해외 각국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에서는 두바이에서 세계 최고 높이의 빌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을 축적하게 되면 해외 각국에 그런 기술력을 수출할 수 있겠죠. 그러한 초고층 건축물의 개발을 통해 그런 기술을 축적하기 위하여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이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되게 됩니다. 예전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정하고 개발사업하게 되었을 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건축구역이 개발의 의미를 담고 있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제도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 관계법규에 있어서는 다양한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규정들 중에 일부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르게 된다면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 등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처럼 개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 지구, 구역,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곳들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비개발 의미를 담게 된다고 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대상, 장소, 이 구분을 과거 기출문제에서는 2번에 걸쳐 시험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125페이지의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니은 지정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가로 해놓으시고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배제 대상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구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 3. 접도구역, 4. 보전산지. 1번부터 4번까지 묶어 놓습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그린벨트라 불리우는 곳으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 구역 제도가 되게 됩니다. 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함부로 주택 등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못 됩니다. 그리고 자연공원, 여기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주변 자연 환경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도구역, 말 그대로 도로에 접한 땅을 접도구역이라 하는데, 이 도로는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인 관농자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여기 도시지역의 도로변의 땅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서 그 가치가 높게 인정되고 있는데, 시골 지역의 도로변의 땅에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한 5m, 10m 떨어진 곳에 접도구역이라 적혀 있는 말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골 지역의 경우는 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운전자가 깜빡 졸다 보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 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를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할 수 없는 접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 접도구역은 아무리 도로변의 땅이라지만 건물 건축할 수 없는 땅으로 판단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 제가 이러한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면 가끔 밤마다 초인종 누르지 않고 차를 끌고 출제해오는 방문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골 지역의 도로변의 땅은 대부분 농경지로 활용하는 것이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못 됩니다. 접도구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라는 것 구분하시고, 예전에 기획부동산이란 분이 저 시골의 도로변의 땅을 아주 비싸게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 속여 팔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저 기획부동산을 만나지만 않는다면 인생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도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보시는 게 보전산지입니다. 여기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지역으로서 우수한 산림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네 곳은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는 점 구분해 놓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13회 시험과 14회 시험에 이 부분을 시험에 출제했는데 지금 법이 좀 개정되어 과거에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었던 군사기지를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면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최근 개정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놔야 될 겁니다.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는 특별 건축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국방부 장관 주셨습니다. 여기 군사기지를 최근 법을 개정하여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용산 미군 기지를 평택 이람으로 이전시키면서 애초 용산 미군 기지는 서울 시민을 위한 공원 구역으로 조성하기로 했다가 그 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공군사관학교가 서울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그것을 보람의 공원으로 만들고 그 일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과 상업용지로 개발하여 고층 건물을 세워놨는데 용산 국제 업무지구에 인접한 미군 기지를 그렇게 개발할 목적으로 최근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군사기지를 할지라도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보람의 공원에 인접한 곳에 주거지역과 상업용지가 지금 대규모로 개발되어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신다고 하면 반환받게 되는 미군 기지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쪽도 향후 많은 가격이 고평가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돈이 있다면 아마 투자하는 것도 합리적인 투자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분하실 것은 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에 관한 내용을 저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참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쪽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이들은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중앙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한번 이해만 해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관할 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될 것이고 시도지사라고 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의 디귿, 지정, 고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라번에 관한 사항을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은 제외한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의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험 범위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의 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제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종전 용도지역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로만 이해해 놓습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 지역, 지구, 구역 변경도 포함하여 의제한다. 그런 취지 질문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그리고 리얼브입니다. 지정 해제 찾았습니다. 여기 지정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2, 3, 4 박스의 내용이 있습니다. 걔를 묶어 놓습니다. 여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일정한 지정 절차 등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해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국토교통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해제 사유와 관련되어 1번 지정신청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우리가 공부하는 관계법규에서는 참 다양한 실효, 해제, 취소에 관한 사유를 각각 다루게 되는데 여기 거짓, 부정한 방법이란 말 나오게 되면 일반적인 관계법규 표현에 있어서는 필수적 자격 취소, 등록 말소,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유일하게 1% 이하가 인정되는 것이 특별건축구역 제도인데 이때만큼은 거짓, 부정한 방법 이 말 얻으라도 해제할 수 있다로 구분해 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렵사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 자격은 필수적 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법규 전반에 걸쳐 아니 우리나라 법 전반에 걸쳐 99%의 거짓, 부정이란 말로 시작되게 되면 필수적 자격 취소, 등록 말소 사유가 되고 있는데 여기만큼은 임의적 해제 사유가 된다는 점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고 5년 이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관계법규 전반에 걸쳐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또는 건물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된다면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착이란 말이 나와줘야 되는데 특이하게 1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와 지금처럼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시면서 건축 신고 제도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신 적이 있는데 그 건축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건축 신고하고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 신고의 효력 상실한다. 그런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건축 허가 받았다고 하면 2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건축 신고 쪽은 좀 다르죠. 여기도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분하십니다. 그러면 이 특별건축구역은 초고층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그런 장소에 해당되는데 이곳에 5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제1외국도열대가 만들어진 걸 살펴보게 되면 착공하고 한 6년,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구역 지정 후 5년 만에 공사에 착수하고 또다시 5년,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최초 구역 지정 후 10년 넘어야 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 한번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늦어도 구역 지정 후 몇 년? 5년 안에는 공사에 착수하고 그 최초 지정 목적을 달성하라는 취지에서 해제 사유를 두게 됩니다. 일반적인 착공은 이착입니다. 예외 존재한다고 하면 그 예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필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요건에 위반하였으나 그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주택관리사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결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아무리 내가 월백 받는다 할지라도 자격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건 위반하면 당연히 해제 사유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서는 요건 위반했다고 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시정 불가능한 때만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건축을 지정하는 곳이 그린벨트인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이 개발제한구역을 바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시정 불가능할 때만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 이 개발제한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이후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그린벨트일 때 토지 가격이 1이고 해제되면서 가격이 10배 뛰고 이후 특별건축구역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설인 도로, 학교, 공원 등을 만들게 된다면 저 10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개발 제한 구역일 때 강제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후에 시정하게 되면 해제하게 된다면 특별건축구역 지정 당시에 가치인 1을 기준으로 도로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개발 방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구역 지정 요건에 위반하고 시정 불가능한 때 시정된다고 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계속 가는 것이고요. 시정 불가능한 때만 해제 사유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묶어 놓으셨던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특별건축구역의 해제 사유로 우리가 파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었다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건축물 건축해야 되죠.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체를 함께 보신 적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이들은 행정청으로서 공익사업을 당연히 시행하는 자이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를 비행정청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행정청은 주택공사 등의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 그리고 순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는 행정청은 아니지만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저 행정청과 정부 투자기관을 묻게 되면 이들을 공공이라 하고 이들이 뭔가 한다면 기본 전제가 공익사업입니다. 그런 공익사업은 대한민국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뭔가 사업하게 된다면 돈을 예치하는 것, 뭔가 부담하는 것을 덜어주는 것이 특징이고 여기 민간이 각종 개발 사업하게 되면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보증금이나 또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거나 개발 사업하는 것, 특별히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은 때만 뭔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 페널티가 존재하는 반면 공공, 국가, 지방자단체, 주택공사 등의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의 경우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저 시행자 구분과 관련되어 분류하게 된다면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서 다양한 규제에 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문제 풀 수 있는 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물 건축하는 자도 특별 건축구역 안에 건축하게 되었을 때 공공이 특별 건축구역의 지적 목적 달성하기 위한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큰 규제 없이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민간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제한받고 허가권자가 그러한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때 민간은 특별 건축구역 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민간이 특별 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을 주관식으로 기출문제 출제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 유형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출제될 것에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해야 될 겁니다. 127페이지에 3. 특별 건축구역의 건축물입니다. 기억 대상 건축물입니다. 128페이지에 특별 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로 해놓습니다. 2. 공공기관 중에 다음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공공기관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 경관의 창출 등의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허가권자가 인정한 건축물. 그 밖에 가로 해놓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뺀 나머지라면 대부분 민간이겠죠.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데 2,000 동원해놓습니다. 얘를 최근에 기출문제로 시험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과 관련되어서는 3,000제곱미터 줄만 쳐놓습니다. 종교시설, 노조시설 그냥 지나가시고 공동택, 아파트, 연립택만 건축할 수 있고 그 세대가 300세 이상일 때 주거용구의 규모, 용도와 복합된 경우 주상 복합 건축물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200세대. 단독택의 경우에는 50동 이상일 때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저 민간은 특별 건축구역에 건축하고자 한다면 공공과 달리 용도, 규모의 제한을 받으며 허가권자가 인정한 때에만 특별 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특별 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다는 점 구분하시고 저 민간으로 이미 문화 집회시설에 대한 특별 건축구역 내 건축물 규모에 대해서는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구분해 주실 것은 운동시설인 때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때 특별 건축구역에 민간이 건축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박 성향을 한번 들어본 적 있는데 도박은 운칠 기삼이라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도박 아니죠. 그러면 이 공부에 있어서는 운삼기칠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운삼기칠이란 말을 공부와 관련되어 인정하신다면 운동시설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이미 문화집회시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2,000 주관식으로 시험에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라도 한번 해놓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인 때 건축할 수 있고 면적 관계없이 그 세대수가
300 이상인데 조상 복합 건축물인 경우는 그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일 때 특별 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고 단독택에 있어서는 50동 이상인 때 특별 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다는 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을 만들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이지만 특별 건축구역에 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군구청장 이들의 허가 받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권자의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허가권자,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죠. 예외적인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입니다. 그들에게 허가받은 때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의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심의 등으로서 건축허가 신청 내용 그냥 무시합니다.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받은 때 만들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의 4번 관계법령의 적용 특례입니다.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받아 건물 건축하게 되면 개발 사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규제 완화시켜줄 수 있는데 이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출제되진 못했지만 다시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130페이지 4 관계법령 적용 특례로서 적용 배제. 가부는 건축법이고 나부는 주택법입니다. 주택법과 관련되어서는 이 법에 직접 관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묻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심한 문제, 지엽적인 문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은 건축법과 관련되어 법령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니은번에는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까지 있지만 얘는 지나치게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갑은 대지안의 적용,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추천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개정된 완화 범위 개정 파트입니다. 종전의 용적률에 대해서는 완화에 대한 사항이 따로 없었지만 이번에 개정하면서 완화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특별 건축 구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 건축 구역은 총 몇 개입니까? 몇 글자입니까? 6글자이죠. 그래서 건축법령과 관련되어 6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대지안의 적용,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 제한으로서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과 그리고 일반적인 높이 제한, 보통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총 6가지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용적률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6개 법령 배제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모니터링과 통합 적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각각 두고 있는데 이쪽은 크게 문제 삼진 않습니다. 다만 이 모니터링은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모니터링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주나 건물 소유자에게 모니터링 보고서를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저 모니터링을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통합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4번 특별 가로구역 있습니다. 여기 특별 가로구역은 오지순단 문제 내는 것이 참 애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제하신 분이 무턱대고 시험에 낼 수는 있겠지만 시험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 것으로 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가로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가로구역 제도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로구역은 돌에 둘러싸인 땅을 가로구역이라 하고 효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가로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높이만큼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구역 중에 특별가로구역이라 함은 특별가로구역에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허가권자가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정비를 주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면 가로구역의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해진 높이에 따라 건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서 주도하는 제도라고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및 허가권자는 가로 해놓습니다.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해 경관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중에 미관 유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제도라는 것,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특별가로구역의 지정권자만 구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4번 건축협정 및 건축협정구역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건축물과 관련된 구조, 설비에 관한 제한과 높이 제한, 그리고 저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는 각종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공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셨는데 이 공제는 작년에 기출문제로 출제되었고 아마 과거 우리 건축법과 관련되어 가장 대표적으로 자주 출제되었던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신 게 특별건축구역이었습니다. 여기 특별건축구역은 과거 기출문제 4번에 걸쳐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2번 주관식으로, 2번은 객관식으로. 그리고 특별가로구역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지나가기로 하셨고 이제 건축협정, 건축협정 제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협정과 유사한 말은 협약이고요. 협약과 유사한 말은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협약과 계약에 있어서는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약속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계약 관계, 협약은 상대방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행정청이 개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협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강남역에서 어디에서 모이자면 그 당시에 뉴욕 제가 앞에 모이는 것이 대부분의 약속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약속 없더라도 강남역에 뉴욕 제가 앞에 1시간 정도 그냥 서서 있으면 사람 구경만큼은 질리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특정 지역에 다양한 대지가 존재하고 이러한 곳에 최고층 건물이 있다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건물이 얘가 15층이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적인 약속 장소로서 장사가 영업이 그렇게 잘 된다면 옆에 건물 10층짜리 소유자가 자신은 16층짜리 건물 만들고자 뭔가 노력할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이 한 1년에 걸쳐 16층짜리 건물을 증축하면 그 1년 동안
먼지, 소음 참 심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웃 건물 소유자도 얘보다 좀 더 높은 건물인 10층짜리 건물을 이 공사 끝난 이후에 지도하게 되면 또 1년간 먼지, 소음 심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웃 소유자도 그러한 개발 사업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개발하다 보면 10년, 20년 동안 그 지역은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상권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거든요. 그런 개발 사업이 예정된 장소가 있다면 같이 공사에 착수하고 같이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공사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개별 토지 소유자가 함께 계약 체결할 수 있는데 그 계약 약속이 언제든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청으로부터 일정한 인가를 받고 계약 체결하도록 정해놓은 제도가 건축협정 제도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협정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축협정구역을 건축법에서는 따로 정해놓고 있는데 대표적인 장소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우리가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의미를 아직 감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판교지구나 하남 위례지구, 다산지구 그렇게 지구라는 말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구 지정 당시에는 논밭이었지만 한 5년 정도 시간 지나게 되면 다양한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도시지역으로 그 성격이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지구 단위 계획구역, 분당지구, 판교지구 이런 말을 붙여주는 곳이 있다면 초창기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그런 개발 사업이 집중되는 곳으로서 건축협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협정구역에 둘 이상의 대지 소유자가 전원 합의하여 함께 공사 착수하고 함께 공사 끝내자고 계약 체결할 수 있고 그렇게 계약 체결했다고 하면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체결한 건축협정을 인가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결한 건축협정을 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폐지하게 된다고 하면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받아 인가권자에게 폐지 인가받도록 하는 것이 건축협정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체결 시에는 전원 동의 그리고 폐지 시에는 과반 동의 각각 인가권자에게 인가받는 절차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놓습니다. 기억입니다. 건축협정 체결입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그래서 소유자 등 줄쳐 놓습니다. 전원 합의로 전원 합의 동원해 놓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원, 리모델에 관한 협정,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협정 체결하고자 한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장소와 관련되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등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건축협정 인가 함께 보십니다. 기억입니다. 협정 체결자, 건축협정 운영회 대표자는 건축협정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해당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134페이지 넘기지 마시고 바로 옆에 페이지에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는 장소로서 박스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5번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가로속에 건축협정 인가권자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구역을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는 구역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건축협정 인가권자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동일한 사업 보게 되면 건축협정 폐지입니다.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건축협정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 동의를 놓습니다.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 받아 과반수 동의 추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체결 시에는 전원 동의 필요하지만 폐지 시에는 과반수 동의 필요한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단서 꼭 한번 보십니다.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적용하여 착공 신고한 경우에는 착공 신고한 날부터 20년 경과한 후에 착공 신고한 날부터 20년 경과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폐지와 관련되어 잠깐 다시 이해해 놓습니다. 여기 폐지하고자 한다면 특례 적용하여 착공 신고한 경우에는 저 착공 신고일부터 20년 지난 때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협정 제도는 사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사업이 무산되었는데 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용산을 홍콩이나 시드니 그리고 미국의 뉴욕 맨하탄 같은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자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역 앞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하며 홍콩이나 맨하탄 같은 경우라면 항구가 그 도시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앞 맞은편에 인접한 곳에 서부 이촌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서부 이촌동 이곳을 국제항으로 개발하고 한강에서 인천항까지 이르게 되는 수로를 개발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인운하라는 곳을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저 용산을 뉴욕, 맨하탄이나 홍콩 같은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애초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한 62조 정도의 개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된 적이 있는데 저 62조의 개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한다면 이곳에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었을 때 32층 아파트라고 하면 평당 분양 가격을 1억 정도 책정해야만 그 개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저당과 관련된 금융사건 발생한 이후 세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그 당시에 철도공사와 협약 체결해서 개발 사업을 시도했던 S라고 하는 건설 업체가 있는데 향후 부동산 경기 전망을 나쁘게 봐서 그 당시에 공사 매물 비용으로 1,600억을 포기하면서 발을 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적인 회사가 발빼다 보니 나머지 컨소시엄 형성한 곳에서도 개발 사업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상황이라면 용산 재개발 사건과 관련되어 인명피해 발생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런 일 아예 할 필요 없죠. 그래서 함부로 이후에는 개발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건축협정 폐지하고자 한다면 과반수 동의 얻고 인가권자의 인가받은 때만 폐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철도공사가 지분 60%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개 회사가 지분 4%씩 가지고 있다면 지분과 관계없이 총 이해관계인이 11명입니다. 저 11명의 과반 동의 받은 때만 협정 폐지할 수 있도록 정해놓게 된다면 한번 성사된 건축협정 쉽게 무산될 일 없겠죠.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폐단과 관련되어 법령 개정 사항이 건축협정 제도가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건축협정과 관련된 취지 저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이쪽은
크게 문제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3번 건축협정에 대한 특례 찾으셨죠. 여기 건축협정 특례에 대해 딱 하나만 함께 확인하십니다. 이것 찾았습니다. 건축협정인가 받은 건축협정 구역에 연접한 대지에 대해 다음 각호의 관계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1. 대지의 조격 2. 대지와 도로의 한계 3. 지하층 설치 4. 건폐율 건폐율 동그래 놓습니다. 종전에는 용적률까지 특례 인정했지만 지금은 용적률 허용하지 않고 건폐율만 특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부설 주차장의 설치 6. 개인 하수 처리시설 이 6가지 규정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협정과 관련되어 특례 적용 가능한 것 건계 대지주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어떤 분은 이건계라는 말 붙여놓게 되면 아는 사람이 아시더라고요. 여기 건축협정 체결하고자 한다면 아마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지주 건계 또는 이건계 대지주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건계 대지주란 말 정리하셨다면 건폐율과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대지안의 조격,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 주차장 이 6가지 법령에 대해서는 통합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면 보통 도로에 둘러싸인 여러 필지의 대지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도로가 폭 25m 도로에 접해 있고 이쪽은 폭 4m 도로에 접해 있다면 폭 4m 도로에 접해 있는 이 땅 토지 소유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너비 6m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264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 대지 소유자는 땅이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용적률이 아무리 높게 책정되었다 할지라도 현재 도로가 폭 4m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2,000 미만 건물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대지 소유자는 큰 도로에 접해 있지만 이곳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대지에 조경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대지에 확보하게 되면 건물은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여러 토지 소유자가 건축협정 체결하면 이 대지 소유자에 부담되었던 조경, 주차장을 이 대지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면 규모 큰 건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 대지 소유자는 개별 필지로 건물 건축하다 보면 2,000 미만의 건물밖에 못 만들지만 이 건축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건축협정 체결한 구역 전부에 폭 25m 도로에 인접한 것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이 6가지 특례 적용 가능한 규정은 건축협정 체결하게 되면 서로 개발 사업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고받는 거래 대상,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협정과 관련되어서는 특례 적용 사항도 중요한 파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계 대지주 또는 대지주 건계를 하시면서 특례 인정되는 6가지 사안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는데 여기에 용적률 특례는 없죠. 그것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협정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권자는 건축협정 인가권자인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권자가 못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결합 건축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